맞습니다. 3장 비행이 일어나는 지구 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 대기는 공기인데 기체의 종류가 하나가 아닌 질소가 78%, 산소가 한 21%, 나머지가 강미량이 있는 그런 혼합기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질소가 공기의 특징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압력,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온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연력학적인 그 값들은 독립된 게 아니라 이렇게 P=RT라고 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 R이 기체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산소냐, 질소냐, 알고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요. 그렇지만 기체 종류가 정해지면 상수입니다. 나머지 압력,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밀도 등은 그 기체나 공기 상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습니다. 단위를 유념해서 보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지구 대기는 이와 같이 그 해면 고도 0에서 50km, 100km 이렇게 증가하면서 온도는 한 15도, 절대 온도는 278도에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분 일정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서 층이 트로스피어라고 해서 대류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창근, 스트라토피어, 그 다음 중간끝, 메조스피어, 그 다음에 스모스피어, 역근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비행기들이 지구 대기에서 날 때에는 한 30몇 킬로 정도까지 이상 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공기를 필요로 하는 추진 기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0킬로에서 한 30킬로 정도까지를 우리가 스탠다드 어토모스피어 리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학적으로 모형화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한 그 스탠다드 어트모스피어릭 모델, 우리말로는 이제 표준 대기 모델이 되는데, 이와 같이 원래는 완벽하게 직선은 아니지만은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수학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여기 이 부분 트로포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길기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보면은 1000km당 1000m당 1km죠. 1km당 6.5도씨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로포스피어라 그래서 대류근하고 청천근 하단부가 만나는 부분을 지나면은 이제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길이가 제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들 스트라토스피어, 그러니까 청천근 중간이 되면은 크지는 않지만 이제 오히려 온도가 고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그 시작점은 약 10만 파스칼, 그 다음에 온도는 섭씨로 15도, 절대 온도로 288 정도, 그 다음에 그 밀도는 1.25 또는 1.23 정도 되는 어떤 그 단위 최적당, 미터 최적당 1.225kg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 대기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지구상이 어떤 위치냐, 근데 제가 이제 약속을 정하기로는 이제 위도가 45도 지점, 그 다음에 천하추동을 계절 평균을 냈고, 그 다음에 C레벨, 해면고도에서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2km까지 이제 표준 대기 모델에 따르면 이와 같이 세 구간이 있고, 그 각각 구간들의 길기는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도에 따라서 온도를 1차식이죠. H 1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표준 대기 모델에 따르면은
방금까지 보여준 거는 이제 온도였는데 압력을 그다음에 밀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와 같이 수학식으로 이렇게 파워성으로 되고, 물론 이것 값들은 상수입니다. G0는 해면 고도에서의 중력 가속도, R은 공기의 기체 상수, L0가 이제 그 구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길기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 해면 고도 P0 대비해서 특정 어떤 고도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압력이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거로부터 H를 거꾸로 제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얼티미트라고 합니다. 고도계. 그래서 내가 10km 상공에 날고 있는 조종사면은 내가 얼마만큼 높은 데서 10km에서 날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와 같은 지구 대기의 특징을 제가 이해를 해서 해당 고도에서의 압력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이런 간단한 식을 통해서 H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됐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 F=ma 뉴턴 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힘의 평행 관계식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면 고도이고 그다음에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고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Z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고도에서 이와 같은 제가 정사각형 박스를 고려하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를 하면은 그 공기의 질량은 그 해당 고도에서 밀도 곱하기 최적 del x, del y, del g 부피를 곱하면 이제 질량이 되고 그에다가 g를 곱하면은 이제 이 해당 고도에서의 공기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힘의 평행이 되니까 이 힘하고 그 다음에 del z만큼 고도가 요만큼이 이제 z이고 요만큼이 del z인데 미소하지만은 del z의 이 차이에서 dp 나누기 dz 기울기를 갖고 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요 윗면에서의 압력, 이 부분이 밑에서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고 요거는 최적을 곱하면 힘이 돼서 힘이 3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행 방정식을 이와 같이 만들면은 부호는 이제 약속을 해서 윗방향이면은 양수, 밑에 방향이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간단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것은 압력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 밀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로가 로 제로이면은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로는 로 제로가 아니고 고도에 따른 변하는 로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어떤 관계식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우선 상태 방정식 P니까 로 RT니까 로는 P 나누기 T가 되겠죠. 또 P는 여기 있으니까 같은 변수이고 근데 T가 하나 더 생겼죠. T. 또 T는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측정을 통해서 아까처럼 고도에 따라서 직선으로 변한다.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H가 되겠죠. 자, 그러고 보면은 좌변은 dP 나누기 P 그래서 P라고 하는 변수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오른쪽은 여러 가지 문자들이 보이지만 이 중에서 변수인 것은 오로지 H만 변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상수이죠.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로 함수가 나오고 초기 조건 그래서 H가 0일 때 압력이 P0라든지 온도가 T0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이 납니다. 그게 이제 위에서 우리가 했던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꺼져낸 식이 아니라 이전 페이지에서 봤던 그 대기 고도에 따른 온도에 대한 정보와 다음에 뉴턴 법칙을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에다가 적용한 힘의 평행 방정식을 사용해서 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의 고도에 따라서 온도, 밀도,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수학적인 모델식을 구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비행기를 설계하거나 비행기의 운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도에 따라서 밀도가 많이 변하고 그 밀도는 비행기에 작용하는 하중을 바꾸기 때문에
비행기 임무와 설계할 때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이와 같이 피니콜로랄티, 그 다음에 해면고도에서는 이제 하천 자체로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면고도 대비 압력, 해면고도 밀도 대비 밀도는 이 그리스 문자 시그마, 이 부분은 델타, 그 다음에 해면고도 온도 대비 특정 고도의 온도는 세타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분수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약 18,000피트, 약 6km 상공인 경우에는 이제 이 압력이 해면고도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되는 숏홀 오퍼레이션을 그래서 이런 임무를 갖는 비행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타보는 비행기들은 보잉 737 같은 777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합니다. 33,000 또는 38,000.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 고도에서의 밀도가 해면 고도 대비해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비행기 중에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추진을 넣는 공기 흡입 추진 기관을 사용하는 비행기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비행기 중 하나가 정찰 비행기 SR-70라고 하는 정찰 비행기인데 이건 한 30km에서 10만 피트에 하게 되고 일단 이제 압력이 해면 고도 대비 한 1%밖에 안 되는 당연히 여기에서는 조종사가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타는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산소 호흡기를 탈 필요는 없고 비행기 타는 공간에다가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해서 승객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물론 지상에서의 압력보다는 좀 낮습니다. 한 70%, 80%. 그래서 민감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좀 두통이 온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리를 알았고, 그럼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피트 단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10만 피트가 되겠네. 33km. 요 정도가 한 10km, 12km 되는데 이와 같이 이건 이미 봤죠. 그 다음에 아까하고 달리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비입니다. 해면 고도 값들에 비해서. 그래서 288 대비해서 온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줄어들면 온도는 한 몇십 도가 줄어들었어요. 그와 반면에 두 번째 그림은 시그마죠. 시그마는 밀도비입니다. 밀도는 한 10몇 킬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만큼, 그래서 한 30%밖에 안 되는, 그리고 압력은 한 25%밖에 안 되는, 상당히 많이 줄죠.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해면 고도에서 높이 가면 갈수록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압력이 많이 변하고, 그 다음이 밀도고, 그 다음이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기의 일반적인 모델을 이해를 하면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구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당 고도에서의 그 압력을 알면은 거꾸로 고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이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 동체이고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이쪽이 비행기이고 바깥쪽으로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피토 프로브라고 하는 피토간이라 그러죠. 이 피토간은 이제 확대한 게 이 부분 됩니다. 피토간은 이와 같이 토탈 프레셔라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오다가 속도가 제로가 되는, 왜냐면 정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이제 압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토탈 최대 압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 피토 튜브 정면에 있는 홀을 통해서 측정하고, 또 그와 반면에 이제 기체가 그냥 지나가는 측면에다가 두면은 스태틱 예점 압력을 제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연결시키면 상대적인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상대적인 값에 따라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피토간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유치학에서 배웠을 텐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제 압축성, 공기의 밀도가 변하는 정도까지 감안한 피토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토간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상대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km 정도 지구 위로 올라가면은 이 공기들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한 30m per second
속도는 20m/s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회전하는 거하고 기상 어떤 활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대기의 속도가 약 한 50m/s이면은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200m, 250m/s이면 한 20% 정도의 속도로 공기 자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 피터간의 장점은 이와 같이 상대 속도를 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받는 공격의 각종 하중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종사가 지상하고 달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날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피터간을 통해서 속도를 제가 알아야 조종사가 너무 비행기를 빨리 운영하지 않도록 빨리 운전하려면 구조적으로 파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 원리는 이와 같이 2분의 1 V제곱 밀도 있는 로가 이렇게 가면 이건 통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에 관련된 거. 감마는 기체의 비열비라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약 1.4입니다. 그래서 1.4 나누기 0.4니까 한 얼마가 되나요? 한 3.5 정도 되네요. 3.5 곱하기 P 나누기로 플러스 2분의 V자가 일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속도가 작아지면은 이 값이 커지겠죠. 처음에 보존된다 그러면. 그래서 최초에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이 두의 합은 보존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움직이는 도중에 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점성이나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여기 최초에 갖고 있던 값이 여기 가서 속도가 제로가 되면 이 값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걸 이제 토탈 프레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첨자는 이제 정차점이라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이제 피도간의 그 앞부분 위치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차점에서는 속도가 제로라서 여기는 이 값만 있을 거고, 그 다음 P는 이제는 PP라 그래서 이제 피터 프레셔 또는 토탈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는 그래서 음속은 소리의 속도는 루트 감마 알트라는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락학 시간에 배운 등의 엔트로피 가정식을 배우면은 활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을 저희가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기계 장치에서는 이 값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값하고 아까 스태틱 프레셔 정압의 차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은 이 식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가 17에서 날고 있으면은 피터간을 통해서 이 차이점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정압, 스태틱 프레셔를 알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이 A, 음속은 뭐의 함수냐면 온도의 함수예요. 온도를 알면은 이 V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V를 뭐라고 하냐면은 true S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비행 속도라고 그러고,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참이 아니지만은 좀 사용하기 편한 어떤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equivalent airspeed라고 합니다. EAS.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단순한 것은 카스라고 합니다. 보정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AS에서 EAS 카스로 가면서 더 많은 가정이 사용이 되고, 그렇지만 모든 이런 값은 수학적으로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기계 장치를 통해서 어떤 값을 구하려고 하면 복잡해지고 비행기 또는 센서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희가 어떤 다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단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식, 여기서 델타하고 시그마는 뭐냐면 해밍코드 대비해서 압력이나 밀도의 값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밍코드 대비해서 이걸 마우스죠. V 나누기 A는 그런 해밍코드 대비로 바꾸면 1이식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델타가 나오죠. 델타.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델타가 원래 실제 지구에서는 1이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값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만약 그걸
1로 하게 되면 이제 가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하게 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V가 아니고 참 V가 아니고 어떤 가정을 한 VE가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equivalent airspeed, 등가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도는 진실감마다 달라졌지만은 단 좋은 점은 동합 2분의 1 rho V 제곱은 이게 이런 가정을 하더라도 동일해서 이제 속도는 진실값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비행기가 느끼는 공기의 각 하중을 나타내는 이 압력은 동일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도 좀 복잡하다 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델타를 1을 넣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요 부분 잘못했네요. 예, 우선 시가마를 먼저 일어났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저희가 시가마를 일어났으니까 밀도 변화를 무시한 것이 1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EAS고, 그 다음에 이제 카스는 우리 한 번 더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델타를 일어놓은 것을 이제 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하면은 그 고도에 따른 밀도나 압력 변화를 다 감안한 속도를 진실, 참, 타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밀도 변화를 왜냐하면 기억납니까? 우리가 그 상대적인 값 변화 자체가 온도 다음에는 밀도가 바뀌잖아요.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압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압력부터 먼저 밀도 변화부터 무시한 걸 이제 카스라 그러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변하는 압력 변화를 지금 델타 1로 나와서 저희가 무시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카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에 이렇게 몇 승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근사식으로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심플로 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7, 80년 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을 통해서 비행기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그래서 성능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피토관이 비싼 피토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요즘 최신 비행기들은 타스 EAS 카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타스 EAS 카스가 있었고, 타스에서 EAS 할 때 밀도 변화를 무시했고, EAS에서 카스를 할 때 압력 변화를 무시했기 때문에 보정을 할 때는 거꾸로 하면 되겠죠. CAS에서 EAS 할 때는 밀도 압력 변화에 의한 것을 이제 보정을 하고, EAS에서 타스로 할 때는 밀도 변화 무시했던 것을 보정을 해서 이제 TS가 되겠고, 그다음 카스를 할 때는 그전에 이제 계기 오차라 그래서 모든 어떤 이런 값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계기에 따른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correction, instrument error 그러죠. 그래서 그걸 보정한 것을 이제 카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비행기들이 이 공기의 대기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피토관, 그리고 속도만 측정할 뿐만 아니라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 측정하면 마수도 알잖아요. 그래서 마수 측정하고, 그 다음에 밀도나 압력을 알면 우리가 고도도 알 수 있으니까 이 네 개의 정보, 이 각각이 되게 다 중요하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또 비행기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니 알아야 되고, 고도는 잘 모르면은 어떤 서로 비행지인 비행기하고 간격이 작아져서 서로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이렇게 장애물하고 제가 충돌할 수 있다든지,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 비행기에 작용하는 공기 흐름의 어떤 패턴을 마우스에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분은 알아야 되고, 당연히 에어스피드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에어 데이터 시스템이라 그래서 비행기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비행 시험을 할 때는 이 에어 데이터 시스템을 비행기에 탑재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보정하는 것이 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와 같이 지구 대기를 이용한 어떤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큐브런트 시스템 등가 속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작용하는 이 공기의 각종 힘을 아는 데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우스는
마수가 어떤 비행기의 주위에 공기의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트루 에어스피드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속도라기보다는 비행 궤적을 할 때 이제 하게 되겠다.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어 데이터 시스템들은 여객기뿐만 아니라 전투기도 필요한데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앞에 뾰족하게 되어 있다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튀어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토탈 프레셔가 아닌 스테디 프레셔로 측정할 경우는 이와 같이 옆에 비행기 이 면에 있어서 비행기의 돌출 부분을 줄이는 이거는 F-117이라고 해서 스텔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 피터간 자체의 표면을 각을 지게 해서 레이더 신호가 특정 방향으로만 가게 해서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속도를 측정하는 뿐만 아니라 비행기는 차체도 필요한데 그거는 이와 같이 마치 기상대에 있는 바람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베인과 같은 것을 비행기도 유사하게 하게 되겠고 그와 반면에 이런 공기가 아닌 비행기가 스스로 탑재하는 레이더를 사용해서 그거로부터 비행기 속도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성 항법 장치라고 해서 가속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래서 가속도를 측정하는 어떤 기계 장치를 비행기에 설치를 하면은 가속도를 한 번 측정하면 속도고 그래서 그걸 넣는 게 이제 있겠고 요즘은 이제 지구 궤도상에다가 수십기의 그 인공위성을 이제 띄워서 인공위성하고 이제 그 GPS 칩 사이에 통신을 활용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가장 첨단이 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도플러 같은 경우는 지상에 이나 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차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중간중간에 좀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없애도록 지상에 있는 어떤 기지국하고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야 되고 GPS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확하긴 하지만은 그 에어 데이터 시스템과 같이 그 공기의 상도 속도는 이제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들은 대부분이 역할이 다 좀 분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어 데이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도플러 헤딩 이런 기계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관성 항법 장치 그다음에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GPS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일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